주주들에 대한 동의서, 뭐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뭐 임시주총이든 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 이게 뭐 공정이 들어가 있는, 이 공정이라는 부분은 뭐 이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리 보기는 하는데, 요즘은 뭐 공정 맞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공정이 되어 있는 이 신규 투자에 대한 주주 동의 관련된 서류를 하나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투자하실 시점에서 이제 벤처기업일 경우도 있고 벤처기업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보유를 벤처기업이 인정이 나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뭐 그 있는 대로 그 이제 벤처기업 확인서를 사본을 받으셔야만이, 또 기재할 내용 중에 벤처기업일 경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이 벤처기업 확인서라는 그 내용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셔야 되고, 벤처기업이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바로 그 피투자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를 근거로 해서 벤처기업 인정을 받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인정 나는 그 요건이 혁신성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성장성이 있다는 식으로 받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일정 비율 이상의 뭐 투자를 해서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요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조건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벤처 인정을 내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벤처 인정을 받는 조건 중에 투자 요청이라는 요 인정 프로세스가 가장 빠르고, 이거는 100%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당시에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집행이 다 끝나고 등기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피투자 기업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벤처기업 인정을 받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음에 제가 설명할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투자기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전제로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기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벤처기업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나 있는 기업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근거로 해서 벤처기업 인정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벤처기업 등록이 되게 되면 요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원들이 보셔야 될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기업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할 경우에 IPO를 가서 이 기업이 IPO를 가거나 기업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3년 이상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 남은 금액 소득에 대한 부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중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당시에 반드시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벤처기업이 등록이 되는 기업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해서 회수가 되었을 경우에 IPO를 가거나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거는 조건 없이 이 경우에는 벤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이제 벤처기업이 투자 시점에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업무집행조합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잘 규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이 회수를 할 당시에 제가 이제 나중에 청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산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성과가 난 만큼 양도소득세를 전체 이 소득에 대해서 10%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벤처 인정이 나 있느냐 아니면 벤처 인정이 사후에 났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이 이제 부과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나뉘기 때문에, 뭐 요런 기회에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벤처 인정이 미등록되어 있는
벤처 인증이 나지 않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되는데, 요 시점이 연말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벤처 인증 나는 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자를 한 그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 신청 시점을 고려해서 벤처 인증 받는 요게 프로세스에서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형도. 그래서 연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 투자 시기 조절을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지금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시점 여부, 또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서 회수를 했을 때 양도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형 관리에 있어서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투자 유형 관리의 여러 내용들 중에 이제 요 설명이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표에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투자 계약 일자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등기부 등록상에 일자를 입력해야 된다. 등기부 등록상에 투자 계약 일자를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일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계약서상에 투자 일자를 적을 수도 있고 투자 납입한 날짜를 적을 수도 있는데, 요 여기서 투자 계약 일자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상의 일자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또 뭐 신주 구주 구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개인 투자조합은 신주 투자에만 한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내용이니까 요 내용들 읽어 보시게 되면 요 내용들은 뭐 이해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거래 관리. 투자 거래 관리는 투자 금액, 액면가, 거래 단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투자 거래, 우리가 투자 기업에 앞서서 이제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투자 유형 관리, 뭐 투자 거래 관리, 이런 내용들이 투자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각 기업별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이 입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 시스템에 담기 위해서 각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상이하게, 뭐 이건 명칭은 메뉴의 명칭이나 이 코드의 명칭은 비슷한데 그 내용들은 조금 상이한데, 이런 내용들은 요 집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 뭐 충분히 이해 가시기 때문에 뭐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투자 거래 관리에 있어 가지고 필수적으로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는 요 내용을 미리 또 이렇게 주주 명부, 뭐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된 사항 등기부 등본 올려야 되고, 뭐 투자 이체 확인서라고 그래가지고 은행 이체 확인증이나 온라인 이체 확인, 이거는 뭐 투자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투자금 은행에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건 업무집행조합원이 확보하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명부나 법인 등기부 등본은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가 집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확보해야 될 서류에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확보해 놓으시게 되면 이후 업무를 보시는데 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투자 기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요청해야 될 서류에 대한 목록은 항상 일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사후에 이런 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투자 거래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 입력하는 내용 중에 보면 투자 거래 일자는 거래 일자는 투자 거래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 변경 일자는 등기부 등본상의 일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입력을 할 때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 투자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 명부와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이체 확인증, 뭐 이런 내용들은 투자를 하시고 난 이후에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게 되면 이런 픽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이제 행위 중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기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보고.
1년에 2회를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 달 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죠. 그러면 7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내용은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기보고입니다. 정기보고. 정기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기보고 기간에 집필가 작성, 보고 검정, 정송. 예, 여기 보면 보고해가지고 보고 검정, 확정, 전송 이런 말 나오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른 여기 메뉴와 달리 요 내용을 빨간 글씨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했다는 거는 요 행위까지 하셔야만이 보고가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어떤 그런 이 코드 번호에 들어가서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요렇게 진행된 내용들은 별도로 메모를 해 주셨다가, 이게 이제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정기보고라는 게 1년에 2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했다가 그 다음 6개월 이후에 하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친숙도나 이런 숙련도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간혹 스킵하고 요 마지막 요 행위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정기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잘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투자 및 회수 운영 상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 검증 및 확정 단계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기보고라는 게 어떤 투자를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변동사항이 없을 때도 이 검증 단계, 확정 단계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가셔가지고 검증, 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걸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 정송을 눌러야 최종 보고된다. 요 내용. 자꾸 강조가 되죠. 확정 전송을 눌러야. 근데 마지막 메뉴에 보면 뭐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안내가 됩니다. 그 행위를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면 그게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정기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제 기간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정기보고 지금 연이해 진행되는 내용 중에 요런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검증이라는 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앞서 이제 이거 정기보고 검증 확정을 하기 위해서 1329 요 코드 번호에서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기업 기업 투자 유형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셨잖아요. 이 입력하신 내용에서 무엇인가가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 요 검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오류를 이 시스템에서 잡아줍니다. 어떤 오류가 났다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유형 관리에서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하는데 잘못 기재를 했거나 아니면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빠졌을 경우에 요 검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거를 오류로 필터링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 코드로 들어가서 거기를 바로 잡게 되면 입력을 해서 거기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을 누르면 그 입력된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을 경우에는 요 검증 단계가 진행이 되고 전송까지 보고 최종 완료까지 전송까지 누를 수 있던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라는 걸 누르면 앞서 입력한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나 또 기재를 하다 보면 오류가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검증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최종 전송을 눌러야만이 이게 완료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가 정기보고를 하실 때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이 보고 이제 확정 정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뜨죠. 제어판에 보면 어디로 가서 하라는 가이드, 각 항목에 대해서 안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챕터별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정기 보고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내용도 여기 보면 전자 가이드북, 뭐 보고서 확정 완료, 사용자 메뉴, 뭐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뭐 사용 설명은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반면 아주 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전체 내용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병합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업무 파악하시는 거나 진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 보고는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했던 거를 반기별을 그 다음 달에 진행하는 게 이제 정기 보고고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산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 보고. 이거는 이제 1340 코드 번호인데 1년에 이제 연 1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전체 투자했던 내용들을 올해 3월 말일까지 요거는 해야 됩니다. 사업연도 사업 종료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투자한 모든 내용들을 올 3월 말까지 해야 되고, 올해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했던 내용들을 내년도 3월 말까지.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정기보고 2회와 결산보고 1회, 이거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 빅스 시스템에서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요 결산보고는 정기보고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업연도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거, 요 기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결산서 제출인데, 결산서 제출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이제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도 가능하고, 감사반, 회계감사반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만, 개인 회계사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회계감사반 등록이 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셔야 돼요. 개인 회계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법인만 가능했어요. 이제 감사 의견서를. 그래서 원칙은 이제 결산서를 이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작성한 감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그러면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서만 제출하면 될지, 그건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개인 회계사는 불가하다. 이것만 지금 여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제 뭐 투자조합을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보고를 수차례 했는데, 감사 의견서 이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요청을 해요.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규약, 투자계약서, 뭐 주권 미래방향 확인서, 통장 내역, 그다음 출자자의 출자 정표.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사님들이나 회계법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뭐 요런 서류들도 뭐 좀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상황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요 감사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이 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규정에 맞게끔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자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또 투자집행대로의 어떤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요런 내용들을 이제 감사 의견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요청하는 서류는 뭐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는 기본적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또 아셔야 될 거는 요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이제 자금 운용 현황 제출 가능한 경우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감사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뭐,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 의견서 필요 없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 운영 현황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양식을 하나 제출하면 되는 게 있는데, 요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가 하면요. 전년도의 투자 실적, 이런 게 변동사항이 투자 기업이나 투자금의 변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 이제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조합의 출자 총액이 2억 원 이하이고, 결성 후 3년 이내,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또 2억 원인 이 조합은 감사 의견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럴 경우에는 자금 운용 현황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개인 투자 조합은 자금 운용 현황만 제출하면 되고, 요 범위 외에는 감사 의견서가 들어가 있는 결산 보고서를 이제 반드시 제출을 해야 이 결산 보고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은 최종 보고서를 이제 업로드하고 시스템 내에서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제출,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미클릭 시 제출로 인정 안 한다.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간헐적으로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실 때 요 결산 보고에 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가지고 기간 내에 혹시 이행하지 않으셔서 뭐 담당자로부터 자꾸 뭐 경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입을 하기 때문에 결산 보고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반기 보고가 있고 결산 보고가 있고, 반기 보고는 그 반기에 해당하는 이걸 만일까지 해야 되고, 투자 또는 회수 내역, 투자 기업 금액들을 보고하게 돼 있고, 결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이번 해에 3월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보고, 원칙은 이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 의견, 회계법인입니다. 개인 회계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은 요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의견서 필요 없이, 감사 의견서 필요 없이 그냥 그 양식에 작성을 해서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을 해서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지금 정리된 내용하고 요 반기 보고와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한 메뉴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걸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등록, 투자 기업 등록, 투자 유형 관리 이렇게 된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아까 지금 내가 검증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잘 등록이 됐는지 잘 기재가 됐는지가 되고 난 다음에 확정 전송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기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계되는 요 코드 번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업무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요즘 내용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해결되고 아주 금방 익숙해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나 이런 메뉴의 어떤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업무 진행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확인서 이제 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규정에 어떤 그런 조건에 맞는 투자가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이제 그 투자 참여하시는 조합원들께 이제 좋은 또 혜택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인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이제 받기 위해서는 투자 확인서를 이제 개별로 출자하신 분들 모든 분에게 이제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 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또 하나 이제 요 소득 공제의 어떤 구간, 한도,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요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소득 공제 범위는 3천만 원까지는 뭐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 뭐 이렇게 돼 있고, 소득 공제 한도가 뭐 아무리 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그 과세년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 아마 이런 내용들을 혜택을 가지고 아마 LP 분들, 조합원분들을 많이 또 이제 이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 소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가 가능한 투자 기업은 주로 이제 벤처기업, 저희가 하는 데는 뭐 저는 뭐 대부분 벤처기업인데, 뭐 요 기업 외에도 뭐 기술성 평가 통과해가지고 뭐 된 기업들, R&D 지출이 돼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뭐 경우를 저희 대부분은 삼고 있고, 뭐 요 내용도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해당되는 기업은 저희 영역에서는 벤처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이런 적용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시기 관리, 이 부분 제가 하나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초기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하게 됐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개인 투자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뭐 여러 뭐 이렇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정보 제공하는 그런 소스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사실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은 반드시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시기 관리라고 해가지고 조특법 제16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사항에 따라, 이건 이제 관계 분명에 따라서 개인 투자조합 결성 후 2년 이내 투자권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후 2년 이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투자조합이 작년에 월은 관계없고요. 작년에 개인투자조합이 설립이 됐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이게 이제 작년에 된 게 1차년도에 돼요. 그리고 올해가 2차년도죠. 개인투자조합이 결성이 되고 1차년도나 2차년도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인정이 나야만이 이 개인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브라인드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해놓고 좋은 기업 찾다 보면 요 해를 넘기고 3년차, 3차년도에 투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투자조합이 이제 승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해가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15일 경우에는 보름 만에 1년 차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런 조합은 22년 12월 31일 내로 1년 만에 다 투자를 한 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금 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출자한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초기에 개인투자조합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번 벌어져서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몇 번 이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요 관계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이제 시스템은 픽스 시스템에 이제 그런 입력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입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확인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또 그다음 단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있는 건 협회에다가 이제 협회에 이제 요 내용을 또 다 입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소득공제 이때 이제 발급되는 게 투자 확인서 개별로 각 개별로 출자한 거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규정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조합에 출자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출자한 걸로만 가지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출자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를 다 하셨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다 하셨을 경우에는 뭐 조합원분들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다 대부분 뭐 거의 비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대부분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50%분이 투자를 못하고 50%는 그 해당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출자하신 분들이 50%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들께서 소득공제 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같으면 이 시기 관리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 확인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그 서류 중에 뭐 이런 서류들은 읽어보시면 안 되는 내용에 다 뭐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투자 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이런 그 요청 발급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투자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이제 이 재정 신고하는 그 기간까지만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해당 연도에 투자한 거를 발급해 주십시오. 이 기간을 지나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확인서는 발급을 받았지만 나는 소득공제 구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소득공제를 확인은 받았지만 소득공제 시기 실제 소득공제를 오늘 그 투자한 해 말고 다음 해로 해주세요 하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투자 확인서를 신청할 때 또는 확인서를 받고 난 이후에 소득공제 신청 그 시기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데 투자 공제 시기는 투자한 해부터 포함을 해서 3개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올해 걸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거나 시기 변경을 하게 되면 향후 2개년까지 포함해서 토탈 투자한 해를 포함해서 3개년을 제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투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뭐 다른 걸로 해서 풀로 찾거나 아니면 올해 다 해버리면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혜택을 덜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내용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야만이 그렇게 소득공제를 옥조가 반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확인서 벤처 인정 구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제가 앞에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팁에 관계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이후에 벤처 확인 받을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비투자 기업의 벤처 기업 신청토록 투자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비투자 기업에다가 이제 벤처 인정 신청하세요라고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벤처 캐피탈 대표로부터 이제 확인이 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아니면 관리인으로 지정된 그분에게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투자하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저희에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제출해달라는 그 서류를 제출을 해줬을 경우에 한해서 벤처 인정이 갑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 인정이 나지 않은 기업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 시점, 그다음에 이제 벤처 인정이 나고 이렇게 하는 시점이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해에 투자한 그 해에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말에 이제 투자 시점이 연말인 경우에는 벤처 인정 나는 시간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기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조합원분들이 이제 소득공제 관계되는 부분을 연말이 되면 이제 상당히 신경 써서 요청하시는데 여기 이제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인지를 잘 못하셔가지고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됐을 때 조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잘 정리를 해서 투자 기업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미 이제 상세 가이드라는 내용들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요 강의 자료를 좀 잘 보관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추가 출자라든지 원금 배분이라든지 뭐 조합 소재지가 변경됐거나 뭐 조합원 추가 신규 가입 뭐 출자금 양도 양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거고 요 변경되는 내용은 그 상황에 따라서 픽스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건 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별도로 안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 픽스 프로그램, 정기보고, 결산보고,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업무를 해보시게 되면 숙련도가 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요. 또는 업무집행조합 입장에서 매번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항상 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숙련도 이게 좀 확보되는 이게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미리 그 메뉴별로, 코드 번호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정리를 좀 별도로 좀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픽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투자조합
관리하시는데 좀 효율적이고 업무에 많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제 모두가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향후에 업무 개인 투자조합이 타수의 개인 투자조합이 결성이 되었을 때 이 관리의 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교육 시간을 통해서 그 개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서 실제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개인 투자조합 운영 및 청산. 운영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앞서 픽스 시스템이나 소속공제 관련된 내용,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투자조합의 운영에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딜 소싱을 잘해서 좋은 기업 발굴이죠. 성과를 좀 내므로 해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이제 또 후속 조합 결성되는 환경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청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잘 나서 기간도 5년을 목적으로 했는데 기업 한 군데 한 곳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은 두 번에 나눠서 이제 회수가 됐는데 회수율도 상당히 높게 회수가 됐고요. 기간도 첫 번째 회수가 될 때는 2년이 채 안 돼서 회수가 일부가 됐고 나머지 이제 이 회수가 될 때는 3년 조금 지난 이후에 이제 회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또 세금도 납부를 하면서 청산을 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또 개인적인 투자에서 개별 투자에서는 회수를 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은 개인이 또 회수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투자기업 발굴, 지원, 회수, 회수를 하고 나면 이제 개인 투자 청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초기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기업들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평가나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멘토링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벤처 포럼이라는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받기로 원하는 기업들 계속 발굴을 하고 또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좋은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이 생태계에서 같이 투자를 하는 엑셀레이터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VC 또 VC 중에는 본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런 기업들은 또 저희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이 시간에 다른 또 이게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개인 투자 조합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업무집행조합원들께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셔서 운영, 회수 또 투자자 설립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이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게 기업 투자와 조합을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형으로 했을 때는 벤처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주 투자 대상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이제 엔젤 투자 생태계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 또 해외 어떤 그런 선행 사례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타트업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스타트업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또 조금 고충을 겪는 기업들 성장을 하다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그 스타트업들 초기 벤처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가 투자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을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좀 혁신성이 있어야죠. 혁신성. 결국 이런 혁신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혁신성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쨌든 실행력이 좀 빨라요. 실행력이. 이 실행 자체가 테스트를 하고 시장 검증을 하는데 실행력이 빠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성과를 잘 못 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행력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실패가 아니고 시행착오라는 것은 어떻든 그 시장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해본 기업들이 또 이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급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그런 CEO, 파운더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해내는 것보다는 핵심 팀원들이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구성을 가진 기업들, 이런 구성을 가진 어떤 스타트업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카테고리 안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를 저는 유심히 좀 보고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엔젤 투자 생태계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업들이 성장도 하고 또 성장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초기 이제 기업들과의 이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이제 대면이 주로 이제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사전적 의미의 사업계획서와 실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워낙 초기 단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서, IR 자료, 투자를 위한 어떤 제공되는 이런 그런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우선 대해야 될지 이걸 일편적으로 딱 한 가지 방향에서만 정해놓고 보게 되면 그 좋은 싹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를 항상 받아보게 되면 사전적 의미의 사업계획서와 실효적 의미의 사업계획서라는 걸 구분해서 보는데 사전적 의미의 사업계획서는 이 기업이 이제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시장을 어디로 가고 있고 문제인식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뭘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 초기 기업들이 가져야 될 또 이 도전정신으로 미션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내용이 변화하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거기서 몰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기 이런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갔을 때 초기 중기적으로 계속 어떤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될 내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거에 저희가 대표 한 사람만 보고 투자했을 때와 그 훌륭한 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진 대표가 또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팀 단위로 봤을 때 성장할 때 어떤 과정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는 데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초기 기업인 초기 하지만 극초기 기업, 좋은 팀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극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를 좀 무게 중심을 두고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극초기를 지나서 뭐 한두 번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경험을 해본 친구들,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은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이제 실효적인 의미를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보죠. 두고 보는데 뭐 이런 내용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팀빌딩, 성장하는 과정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되는 내용에서 이 팀빌딩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CEO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초기에 뭐 이렇게 초기 기업들이 설립이 되게 되면 저는 뭐 그 단계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대부분 뭐 코파운더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뭐 이들의 어떤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의 뭐 자질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 목표 시장의 규모, 또 이 시장의 이제 미래 확장성, 그리고 이 현재 경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이 작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무게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극초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테스트, 시장 검증, 뭐 시장 검증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지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내적, 외적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 능력, 뭐 이건 이제 결국은 솔루션 개발 능력인데,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인식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이걸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는 명확하게 이걸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얼마만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수한 개발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외적 어떤 외부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는 능력도 이건 자금이 있고 자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가를 배경해서 이제 보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저희가 뭐 여러 군데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에 단기간에 스타트업의 특성상 고속 성장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 고속 성장의 무게감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를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이제 꿈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꿈의 크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고속 성장의 무게감을 잘 정말 극복을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떤 고속 성장의 기회는 가졌지만 성장하는 데서 한계를 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회수의 가능성을 보죠. 회수의 가능성을 보는데 이 회수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저는 뭐 투자 회수를 꽤 여러 기업들을 했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지명도가 있고 또 성공 사례로 또 평가받을 만한 기업들도 저는 회수를 한 것들이 있는데, 이 회수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투자자가 예상을 하고 투자자가 사실은 기대를 했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그런 그 회수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요소들은 결국은 다른 것보다는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서 회수의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 회수의 어떤 그런 이런 형태들이 이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회수한 내용들 중에서는 특징적인 게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IPO를 간 기업도 있고요. IPO를 간 기업도 있고, 중간에 뭐 세컨더리 펀드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초기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하게 되니까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오기도 하고, 강한 요청,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뭐 펀딩 때 마지막 펀딩 때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주를 또 매입을 하려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가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효적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이제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어떤 선배 작업자들의 사례들과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사업 아이템의 그 차별화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은 아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성공하고 주목받는 기업들의 어떤 사례들이 알게 모르게 좀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방식대로 잘 이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느냐,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차별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어필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테크, 대부분 다 기술 기반으로 작업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솔루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테크들이 일반적인 뭐 기술력이냐 아니면 이게 딥테크냐, 대부분 다 딥테크 쪽에 본인들은 다 그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딥테크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전체 스타트업들의 비율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계속 이 딥테크에 이제 몰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주는데, 사실은 뭐 전문가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오로지 기술력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일반 테크냐 딥테크냐는 부분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냐 하는 거. 또 하나는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를 어필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시장 지표, 매출 실적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뭐 보면 가능성을 가질 경우에는 고객수, 뭐 실적 지표면 뭐 딱 보는 게 이제 매출 뭐 성장이죠.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실패 사례,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 중에 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매출이 가지고 있는 이거 허구, 이 부분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가지는 의미는 반드시 이 매출이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시에 좀 보지 않으면
이 매출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좀 병행해서 이제 매출을 좀 봐야 되고, 최근에는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지난 기업들 중에 매출을 볼 때 이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출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런 것들이 워낙 일반화가 되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필요장의 마케팅비가 들어가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는 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 계획서 이제 내용 중에 고객이나 매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나오는데, 경쟁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아주 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피벗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피벗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피벗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제대로 배가는 그런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돼가는 과정인데, 그게 대부분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경쟁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병합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어떤 강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고객 수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매출 구조를 봐야 되느냐, 뭐 수익률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달리 봅니다. 달리 보기 때문에 가중치를 보통 그런 그 시장 환경이나 경쟁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런 내용들도 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과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생존 전략을. 다시 말해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정말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했던 기업들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기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은 기회가 또 마침 도래가 해서 의외치 않게 또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또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타이밍적인 거, 소위 말해서 뭐 그걸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이제 타이밍이라고 이제 저는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 생존 전략만이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존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기회가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는 강점이, 기회가 좀 늦게 오더라도 결국은 기본 베이스만 등록 원부하고 조합을 명부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제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초기에 이제 어떻게 또 컨트롤할지도 저도 또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저도 계속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은 뭐 개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좀 진행시키시게 되면 업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 등록을 이제 등록을 할 때, 투자기업을 등록하는 거는 여기 이제 1313에서 이제 투자기업을 등록을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투자기업을 등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집행을 해서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이런 걸 다 확보를 했을 때 1313이라는 거를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럼 입력이라는 코드를 엔터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투자기업 등록을 상세를 한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기업 등록은 투자기업명, 국가, 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뭐 이런 내용들 뭐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 설립일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메뉴 보면 설립일을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반드시 등기부상 설립일을 설립일로 기재해야 됩니다. 등기부상, 등기부 등본상,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제 안내판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필수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 투자를 집행을 하시고 난 이후에 피투자 기업의 어떤 서류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실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투자 집행하는 이후에 그렇게 업무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뒷장에서 어떤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일괄 확보를 해야 될지 그것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등록을 하실 때는 이런 그 메뉴에 의해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기업의 이제 뭐 이렇게 그 픽스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지금 되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이제 업무집행조합원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개념을 반드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투자 이후에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이제 확보해야 될, 요청해야 될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투자 이후에 바로 이제 등기가 된 내용인데, 말소사항 다 포함된 내용으로 요 서류 받으셔야 되고요. 주주명부도 투자 이후, 우리 투자가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주명부, 그다음에 주권 비발행 확인서도 반드시 확보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뭐 하는 내용들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주권 비발행 확인서 발행해 놓으셔야 되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뭐 설립 이런 내용들이 법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서류를 사본을 받아 놓으시게 되면 향후 뭐 여러 가지 행정을 보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신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주로 우리는 이제 신규 유상증자죠. 주주거래가 아니고 유상증자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동의서, 뭐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뭐 임시주총이든 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이 뭐 공정이 들어가 있는, 이 공정이라는 부분은 뭐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리 보기는 하는데, 요즘은 뭐 공정 맞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공정이 되어 있는 신규 투자에 대한 주주 동의 관련된 서류를 하나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투자하실 시점에서 이제 벤처기업일 경우도 있고 벤처기업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보유를 벤처기업이 인정이 나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뭐 그 있는 대로 그 이제 벤처기업 확인서를 사본을 받으셔야만이 또 기재할 내용 중에, 벤처기업일 경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이 벤처기업 확인서라는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셔야 되고, 벤처기업이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바로 그 피투자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걸 근거로 해서 벤처기업 인정을 받도록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인정나는 그 요건이 혁신성장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다는 식으로 받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일정 비율 이상의 뭐 투자를 해서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조건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벤처 인정을 내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벤처 인정을 받는 조건 중에 투자 요청이라는 요 인정 프로세스가 가장 빠르고 이걸 100%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당시에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집행이 다 끝나고 등기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투자기업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벤처기업 인정을 받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음에 제가 설명할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투자기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전제로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기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할 시점에서 이미 벤처기업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벤처기업 인정이 안 나 있는 기업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근거로 해서 벤처기업 인정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벤처기업 등록이 되게 되면 이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업무집행조합원들이 보셔야 될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기업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할 경우에 IPO를 가서 이 기업이 IPO를 가거나 기업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3년 이상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 남은 금액 소득에 대한 부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중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당시에 반드시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벤처기업이 등록이 되는 기업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해서 회수가 되었을 경우에 IPO를 가거나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는 조건 없이 이 경우에는 벤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벤처기업이 투자 시점에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업무집행조합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잘 규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이 회수를 할 당시에 제가 이제 나중에 청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산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성과가 난 만큼 양도소득세를 전체 이 소득에 대해서 10%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벤처 인정이 나 있느냐 아니면 벤처 인정이 사후에 났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이 이제 부과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나뉘기 때문에 뭐 요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벤처 인정이 미등록되어 있는 벤처 인정이 나지 않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벤처 인정을 받게 되면 되는데 이 시점이 연말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벤처 인정 나는 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자를 한 그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 신청 시점을 고려해서 벤처 인정 받는 게 프로세스에서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정도. 그래서 연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 투자 시기 조절을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지금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시점 여부 또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서 회수를 했을 때 양도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신청 시점 여부 또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서 회수를 했을 때 양도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형 관리에 있어서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투자 유형 관리의 여러 내용들 중에 이제 설명이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표에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투자 계약 일자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등기부 등록상의 일자를 내게 된다. 등기부 등록상에 투자 계약 일자를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일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계약서상에 투자 일자를 적을 수도 있고 투자 납입 한 날짜를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투자 계약 일자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의 일자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주 구주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개인투자조합은 신주 투자에만 한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요 내용들은 뭐 이해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거래 관리, 투자 거래 관리는 투자 금액, 액면가, 거래 단가. 여기 보면 이제 투자 거래, 우리가 투자 기업에 앞서서 이제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투자 유형 관리, 뭐 투자 거래 관리 이런 내용들이 투자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각 기업별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입력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시스템에 담기 위해서 각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상이하게, 이건 명칭은 메뉴의 명칭이나 이 코드의 명칭은 비슷한데 그 내용들은 조금 상이한데 이런 내용들은 요 지금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 뭐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뭐 그러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투자 거래 관리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이제 전부해야 될 서류는 요 내용을 미리 또 이렇게 주주 명부, 뭐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된 사항 등기부 등본을 올려야 되고 뭐 투자 이체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은행 이체 확인증이나 온라인 이체 확인 이거는 뭐 투자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투자금 은행에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놓으신 업무집행조합원이 확보하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명부나 법인 등기 등본은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가 집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확보해야 될 서류에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확보해 놓으시게 되면 이후 업무를 보시는데 다 그 분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투자 기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요청해야 될 서류에 대한 목록은 항상 일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사후에 이런 행정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투자 거래 관리에 있어가지고 투자 여기 입력하는 내용 중에 뭐 투자 거래 일자는 투자 거래 일자, 이런 거래 일자는 투자 거래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 변경 일자는 등기부 등본상의 일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입력을 할 때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 투자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 명부와 말소상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이체 확인증 이런 내용들은 투자를 하시고 난 이후에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게 되면 이런 뭐 픽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이제 행위 중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기보고라는 게 있어요. 정기보고 1년에 2회를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 달 내로 그래서 예를 들어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죠. 그러면 7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내용은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기보고입니다. 정기보고. 정기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기보고 기간에 집비가 작성, 보고, 검정, 등속 여기 보면 보고 가지고 보고, 검정, 확정, 전송 이런 말 나오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여기 메뉴와 달리 요 내용을 빠져넣으시고 해서 하이라이트를 했다는 것은 요 행위까지 하셔야만이 보고가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어떤 그런 이 코드 번호에 들어가서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을 별도로 메모를 해주셨다가 이게 이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정기보고라는 게 1년에 2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했다가 거의 다음 6개월 이후에 하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친숙도나 이런 수련도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스킵하고 마지막 요 행위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정기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잘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투자 및 회수 운영 상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 검증 및 확정 단계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기보고라는 게 어떤 투자를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변동사항이 없을 때도 이 검정단계, 확정단계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그 달짜에 맞춰서 들어가셔가지고 검정 보고 뭐 하셔야 된다. 이걸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 전송을 눌러야 최종 보고된다. 이거 강조가 되죠. 확정 전송을 눌러야.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안내가 됩니다. 그 행위를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정기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제 기간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정기보고 지금 연이에 진행되는 내용 중에 이런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검정이라는 요 메뉴를 눌리게 되면요. 앞서 이제 이거 정기보고 검정 확정을 하기 위해서 1329 요 코드 보내서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기업 기업 투자 유형 여러 가지를 입력하셨잖아요. 이 입력하신 내용에서 무엇인가가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입력이 됐을 경우에 요 검정 버튼을 눌리게 되면 그 오류를 이 시스템에서 잡아줍니다. 어떤 오류가 났다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유형 관리에서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하는데 잘못 기재했거나 아니면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빠졌을 경우에 요 검정 버튼을 눌리게 되면 그걸 오류로 필터링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 코드로 들어가서 거기를 바로 찾게 되면 입력을 해서 거기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을 누르면 그 입력된 부분이 제대로 고쳤을 경우에는 요 검정 단계가 진행이 되고 전송까지, 보고 최종 완료까지 전송까지 누를 수 있던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이라는 걸 누르면 앞서 입력한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나 기재를 하다 보면 오류가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검정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최종 전송을 눌려야만이 완료가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가 정기보고를 하실 때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보고 확정 정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뜨죠. 제가 보면 뭐 이로 가서 하라는 가이드, 각 항목에 대해서 안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챕터별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정기 보고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기 보면 전자 가이드북, 보고서 확정 완료 사용자 메뉴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설명은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반면 아주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실제 업무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전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병합해서 보시게 되면 이 업무 파악하시는 거나 진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보고는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했던 거를 반기별을 그 다음 달에 진행하는 게 이제 정기보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산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보고. 이거는 이제 1340 코드 보는데 1년에 이제 연 1을 하는 건데, 이건 사업 종료 후 3개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전체 투자했던 내용들을 올해 3월 말일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사업연도 사업 종료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투자한 모든 내용들을 올 3월 말까지 해야 되고, 올해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했던 내용들을 내년도 3월 말까지.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정기보고 이해와 결산보고 이해, 이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픽스 시스템에서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면 이건 이제 결산보고는 정기보고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업연도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거, 요 기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결산서 제출인데, 결산서 제출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이제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도 가능하고 회계감사반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만, 개인 회계사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회계감사반 등록이 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셔야 돼요. 개인 회계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법인만 가능했어요. 그 이제 감사 의견서를. 그래서 원칙은 이제 결산서를 이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작성한 감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는데, 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그러면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서만 제출하면 될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개인 회계사는 불가하다. 이것만 지금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제 뭐 투자자를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보고를 수차했는데, 감사 의견서 이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요청을 해요. 감사 의견서 작성하기 위해서 규약, 투자계약서, 주권 미래방향 확인서, 통장 내역, 다음 출자자의 출자 점표.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사님들이나 회계법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뭐 이런 서류들도 뭐 좀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상대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취지는 뭔가 하면 감사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이 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규정에 맞게끔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자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또 투자 집행대로의 어떤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사 의견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요청하는 서류는 뭐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는 기본적인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결산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또 아셔야 될 거는 요 예외 규정, 이제 자금운용 현황 제출 가능한 경우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감사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뭐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 의견서 필요 없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운용 현황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양식을 하나 제출하면 되는 게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가면요, 전년도의 투자 실적 이런 게 변동사항이 투자기업의 변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 이제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조합의 출자 총액이 2억 원 이하이고 결성 후 3년 이내,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또 2억 원인 이 조합은 감사 의견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개인 투자 조합은 자금운용 현황만 제출하면 되고, 요 범위 외에는 감사 의견서가 들어가 있는 결산 보고서를 이제 반드시 제출을 해야 이 결산 보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은 최종 보고서를 이제 업로드하고 시스템에 사고 난 다음에 최종 제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미클릭시 제출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간헐적으로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실 때 요 결산 보고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혹시 이해하지 않으셔서 뭐 담당자로부터 자꾸 뭐 경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입을 하기 때문에 결산 보고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반기 보고가 있고 결산 보고가 있고, 반기 보고는 그 반기에 해당하는 이걸 만일까지 해야 되고, 투자 또는 회수 내역, 투자 기업 금액들을 보고하게 돼 있고, 결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이번 해에 3월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보고, 원칙은 이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위원, 회계법인입니다. 개인 회계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위원을 전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은 요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서 필요 없이, 감사위원서 필요 없이 그냥 그 양식에 작성을 해서, 결과보고 양식 작성을 해서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지금 정리된 내용하고 요 반기보고와 결산보고를 하기 위한 메뉴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걸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등록, 투자 기업 등록, 투자 유형 관리 이렇게 된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아까 지금 검증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이게 잘 등록이 됐는지, 잘 기재가 됐는지가 되고 난 다음에 확정 전송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기보고와 결산보고에 관계되는 요 코드 번호 이런 식으로 또 기억을 해놓으시면 업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요즘 내용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해결되고 아주 금방 익숙해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나 이런 메뉴의 어떤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업무 진행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확인서, 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규정에 어떤 그런 조건에 맞는 투자가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이제 그 투자 참여하시는 조합원들께 이제 좋은 또 혜택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인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이제 받기 위해서는 투자 확인서를 이제 개별로 출자하신 분들 모든 분에게 이제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 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한 그 프로세서, 또 하나 이제 요 소득 공제의 어떤 구간, 한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는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 공제 한도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그 과세년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 아마 이런 내용들을 혜택을 가지고 아마 LP 분들, 조합원분들을 많이 또 이제 이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 소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제가 가능한 투자 기업은 주로 이제 벤처기업, 저희가 하는 데는 저는 대부분 벤처기업인데, 요 기업 외에도 기술성 평가 통과해가지고 된 기업들, 마이너스 지출 돼 있는 기업들, 이런 것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금 대부분은 삼고 있고, 요 내용도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해당되는 기업은 저희 영역에서는 벤처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이런 저역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시기 관리, 이 부분까지 하나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초기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하게 됐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개인 투자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뭐 여러 이렇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그 정보 제공하는 그런 소스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사실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은 반드시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시기 관리라고 해가지고 조특법 제16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사항에 따라, 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인 투자조합 결성 후 2년 이내 투자권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결성 후 2년 이내 투자권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조합이 작년에, 물론 관계없고요, 작년에 개인 투자조합이 설립이 됐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이게 이제 작년에 된 게 1차년도에 돼요. 그리고 올해가 2차년도죠. 개인 투자조합이 결성이 되고 1차년도나 2차년도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인정이 나야만이 이 개인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브라인드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해놓고 좋은 기업 찾다 보면 요 해를 넘기고 3년차, 3차년도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 경우는 못 받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투자조합이 이제 승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해가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15일 경우에는 5년 만에 1년차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런 조합은 22년 12월 31일 내로 1년 만에 다 투자를 한 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금 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출자한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초기에 개인 투자조합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번 벌어져서,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몇 번 이제 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요 관계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확인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이제 시스템은 픽스 시스템에 그 입력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입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확인서 발급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또 그다음 단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협회에다가 이제 협회에 이제 요 내용을 또 다 입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소득공제 이제 이때 발급되는 게 투자 확인서 각 개별로 출자한 거,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규정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조합에 출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출자한 걸로만 가지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출자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를 다 하셨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다 하셨을 경우에는 뭐 조합원분들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다 대부분 거의 비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대부분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50% 분이 투자를 못하고 50%는 그 해당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출자하신 분들이 그 50%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들께서 소득공제 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계신다는 것 같으면 이 시기 관리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뭐 투자 확인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그 서류 중에 뭐 이런 서류들은 읽어보시면 안 되는 내용에 다 뭐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투자 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이런 그 요청 발급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투자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이제 이 최종 신고하는 그 기간까지만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전 연도에 해당 연도에 투자한 거를 발급해 주십시오. 이 기간을 지나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확인서는 발급을 받았지만 나는 소득공제 구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소득공제를 확인은 받았지만 소득공제 시기, 실제 소득공제를 그 투자해 말고 다음 해로 해주세요 하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투자 확인서를 신청할 때 또는 확인서를 받고 난 이후에 소득공제 신청 그 시기,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데 투자 공제 시기는 투자한 해부터 포함을 해서 3개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올해 걸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거나 시기 변경을 하게 되면 향후 2개년까지 포함해서 토탈 투자한 해를 포함해서 3개년을 제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투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뭐 다른 걸로 해서 풀로 찾거나 아니면 올해 다 해버리면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혜택을 덜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내용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야만이 그렇게 소득공제를 목적한 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확인서 벤처 인증 구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제가 앞에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팁에 관계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이후에 벤처 확인 받을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비투자 기업의 벤처 기업 신청도록 투자받은 걸 근거로 해서 투자 집행된 걸 근거로 해서 비투자 기업에다가 이제 벤처 인증 신청을 하세요라고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벤처캐피탈 대표로부터 이제 확인이 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아니면 관리인으로 지정된 그분에게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투자하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저희에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제출해달라는 그 서류를 제출을 해줬을 경우에 한해서 벤처 인증이 갑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하는 시점에서 벤처 인증이 나지 않은 기업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 시점, 그다음에 이제 벤처 인증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 시점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해에 투자한 그 해에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말에 이제 투자 시점이 연말인 경우에는 벤처 인증 나는 시간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기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조합원분들이 이제 소득공제 관계되는 부분을 연말이 되면 이제 상당히 신경 써서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인지를 잘못하셔가지고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됐을 때 조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잘 정리를 해서 투자기업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미 이제 상세 가이드라는 내용들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요 강의 자료를 좀 잘 보관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추가 출자라든지 원금 배분이라든지 뭐 조합 소재지가 변경됐거나 뭐 조합원 추가 신규 가입 뭐 출자금 양도 양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거고 요 변경되는 내용은 그 사항에 따라서 픽스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소리를 업로드할 수 있고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건 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별도로 안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 픽스 프로그램, 정기보고, 결산보고,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업무를 해보시게 되면 숙련도가 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요. 또는 업무집행조합 입장에서 매번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숙련도 이게 좀 확보되는 이게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미리 그 메뉴별로, 코드 번호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정리를 좀 별도로 좀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픽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투자조합 관리하시는데 좀 효율적이고 업무에 많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게 모두가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향후에 업무 개인 투자조합이 타수의 개인 투자조합이 결성이 되었을 때 이 관리의 효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육 시간을 통해서 그 개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서 실제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개인 투자조합 운영 및 청산 운영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업무집행조합께서 행정적인 부분은 앞서 픽스 시스템이나 뭐 소득공제 관련된 내용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있을 거고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투자조합의 운영에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딜 소싱을 잘해서 좋은 기업 발굴이죠. 또 성과를 좀 내므로 해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이제 또 후속 조합 결성되는 환경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청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성과가 잘 나서 기간도 5년을 목적으로 했는데 기업 한 군데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은 두 분에 나눠서 이제 회수가 됐는데 회수율도 상당히 높게 회수가 됐고요. 기간도 첫 번째 회수가 될 때는 2년이 채 안 돼서 회수가 일부가 됐고 나머지 이제 이 회수가 될 때는 3년 조금 지난 이후에 이제 회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또 세금도 납부를 하면서 청산을 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또 개인적인 투자에서 개별 투자에서는 회수를 한 사례들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은 개인이 또 회수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조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투자기업 발굴, 지원, 회수를 하고 나면 이제 개인 투자조합 청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초기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기업들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평가나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멘토링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벤처 포럼이라는 이제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받기로 원하는 기업들 계속 발굴을 하고 또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좋은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이 생태계에서 같이 투자를 하는 엑셀레이터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VC 또 VC 중에는 본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런 기업들은 또 저희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이 시간에 다른 또 이게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개인 투자 조합의 좀 조합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들께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셔서 운영, 회수,
또 투자 설립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이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뭐 좀 염두에 두고 이게 그 기업 투자와 조합을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뭐 이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뭐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형으로 했을 때는 벤처 기업인 거죠. 뭐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주 투자 대상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이제 엔젤 투자 생태계에 있으면서 뭐 여러 이제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 또 해외 그런 선행 사례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타트업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스타트업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또 조금 고충을 겪는 기업들, 성장을 하다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그 스타트업들, 초기 벤처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가 투자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을 정리를 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좀 혁신성이 있어야죠. 혁신성. 결국 이런 혁신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혁신성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쨌든 실행력이 좀 빨라요. 실행력이. 이 실행 자체가 테스트를 하고 시장 검증을 하는데 실행력이 빠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성과를 잘 못 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행력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실패가 아니고 시행착오라는 것은 어떻든 그 시장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해본 기업들이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급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그런 CEO, 파운더 혼자서 뭐 이렇게 모든 걸 해내는 것보다는 핵심 팀원들이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구성을 가진 기업들, 이런 구성을 가진 어떤 스타트업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카테고리 안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를 저는 유심히 좀 보고 기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랜 시간 엔젤 투자 생태계에서 많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기업들이 성장도 하고 또 성장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초기에 이제 기업들과의 이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이제 대면이 주로 이제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사전적 의미의 사업계획서와 그 실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워낙 초기 단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서, IR 자료, 투자를 위한 어떤 제공되는 이런 그런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우선 대해야 될지, 이걸 일편적으로 딱 한 가지 방향에서만 정해놓고 보게 되면 그 이제 좋은 싹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를 항상 받아보게 되면 사전적 의미에서의 사업계획서와 실효적 의미의 사업계획서라는 걸 구분해서 보는데, 뭐 사전적 의미의 사업계획서는 뭐 이 기업이 이제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시장을 어디로 하고 있고, 뭐 문제인식,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뭘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 초기 기업들이 가져야 될 또 도전 정신으로 미션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내용이 변화하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뭐 이때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거기서 몰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기 이런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갔을 때 초기 중기적으로 계속 어떤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구성원들이 어떻게 있는가,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될 내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거에 저희가 대표 한 사람만 보고 투자했을 때와 그 훌륭한 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진 대표가 또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팀 단위로 봤을 때 성장할 때 어떤 과정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는 데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는 게 소위 말해서 초기 기업인 초기 하지만 극초기 기업, 좋은 팀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극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를 좀 무게중심을 두고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극초기를 지나서 뭐 한두 번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경험을 해본 친구들,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은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이제 실효적인 의미를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보죠. 보고 보는데, 뭐 이런 내용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팀빌딩, 성장하는 과정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되는 내용에서 이 팀빌딩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CEO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초기에 뭐 이렇게 초기 기업들이 설립이 되게 되면 저는 뭐 그 단계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대부분 뭐 코파운더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뭐 이들의 어떤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들이 이제 그 바라보는 그 목표 시장의 규모, 또 이 시장의 이제 미래 확장성, 그리고 이 현재 경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자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무게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극초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테스트, 시장 검증, 뭐 그 시장 검증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지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내적, 외적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 능력, 뭐 이런 이제 결국은 솔루션 개발 능력인데,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인식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이걸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는 명확하게 이걸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어떤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얼마만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수한 개발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외적 어떤 외부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는 능력도 이건 자금이 있고 자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있는가를 병행해서 이제 보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저희가 뭐 투자를 여러 군데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에 단기간에 스타트업의 특성상 고속 성장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 고속 성장의 무게감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를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이제 꿈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꿈의 크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고속 성장의 어떤 무게감을
잘 정말 예, 극복을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떤 고속 성장의 기회는 가졌지만 성장하는 데서 한계를 본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해소의 가능성을 보죠. 해소의 가능성을 보는데 이 해소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저는 뭐 투자 해소를 뭐 여러 기업들을 했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지명도가 있고 또 성공 사례로 좀 평가받을 만한 기업들도 저는 해소를 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해소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투자자가 예상을 하고 투자자가 사실은 기대를 했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그런 그 해소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요소들은 결국은 다른 것보다는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서 해소의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 해소의 어떤 그런 여러 형태들이 이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소한 내용들 중에서는 특징적인 게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IPO를 간 기업도 있고요. IPO를 간 기업도 있고 중간에 뭐 세컨더리 펀드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하게 되니까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오기도 하고 강한 요청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뭐 펀딩 때 마지막 펀딩 때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주를 또 매입을 하려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가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효적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어떤 선배 창업자들의 사례들과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사업 아이템의 그 차별화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은 아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성공하고 주목받는 기업들의 어떤 사례들이 알게 모르게 좀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런 사업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방식대로 잘 이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느냐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차별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어필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테크, 또 대부분 다 기술 기반으로 작업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솔루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테크들이 일반적인 뭐 기술력이냐 아니면 이게 딥테크냐 대부분 다 딥테크 쪽에 본인들은 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 딥테크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전체 스타트업들의 비율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계속 이 딥테크에 이제 몰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두는데 사실은 뭐 전문가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오로지 기술력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기술력이 일반 테크냐 딥테크냐는 부분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냐 하는 거. 또 하나는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를 어필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시장 그 지표 매출 실적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뭐 보면 가능성을 가질 경우에는 고객 수, 뭐 실적 지표면 뭐 딱 보는 게 이제 매출 뭐 성장이죠.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실패 사례,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 중에 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매출이 가지고 있는 이거 허구, 이 부분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가지는 의미는 반드시 이 매출이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시에 좀 보지 않으면 이 매출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좀 병행해서 이제 매출을 좀 봐야 되고 최근에는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지난 기업들 중에 매출을 볼 때 이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출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일반화가 되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표회장의 마케팅비가 들어가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는 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내용 중에 고객이나 매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오는데 경쟁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아주 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피벗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피벗이라는 걸 제대로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피벗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제대로 돼가는 그런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돼가는 과정인데 그게 대부분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경쟁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병합시켜가지고 분석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어떤 강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고객 수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매출 구조를 봐야 되느냐 뭐 수익률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달리 봅니다. 달리 보기 때문에 가중치를 보통 그런 그 시장 환경이나 경쟁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런 내용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과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생존 전략을 다시 말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했던 기업들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은 기회가 또 마침 도래가 해서 의외치 않게 또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또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타이밍적인 거 소위 말해서 뭐 그걸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이제 타이밍이라고 이제 저는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 생존 전략만이 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존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기회가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기회가 좀 늦게 오더라도 결국은 기본 베이스만 돼 있게 되면 이런 생존 전략을 잘 가진 기업들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더라. 그럼 생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 중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게 팀빌딩.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제 팀빌딩이 됐을 때 나름의 뭐 CEO, CTO, CFO, 뭐 COO, 뭐 마케터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 초기 단계는 다 코파운더라고 보거든요. 코파운더라고 보는데 가령 그 초기 아직 매출 나기 전 단계에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한 6명 정도가 여기 투합을 해서 창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사업 기획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왔단 말이죠. 근데 이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모였고 지금 어떻게 지금 너희들은 이걸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가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대부분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취직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월 평균 어느 정도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기업들은 워낙 뭐 우수한 인력이고 우리가 이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거나 거기보다 조금 제가 다운을 시켜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저임금으로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뭐 말도 안 되는 그 인건 구조에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는 미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는. 그래서 이 생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팀빌딩을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게 팀빌딩이 되어 있느냐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적절한 지원 사업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 누적 투자액이 뭐 수백억, 300억, 400억까지 누적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거기 관련되는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실행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느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은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그거는 빨리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활성도를 만들어내는 건데 제대로 잘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원 사업은 그게 사실은 단초가 되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잘 대응을 해서 기회를 빨리 잡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기업들,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하는 그런 기업들만 보게 되면 그럼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관점이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항상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관점이 정말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이 생태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관점에서 저는 항상 보려고 노력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존 전략을 짤 때 팀빌딩과 지금 기존의 지원 사업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실제로 시장 진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매출 지표나 실질적인 그 성과보다는 뭐 R&D라든지 뭐 오로지 뭐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의 어떤 그런 재원을 가지고 어떤 지금 뭐 서비스의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개발에 어떤 필요한 요소를 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이 프로덕트의 개발이나 고도화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병행해서 보게 되면 생존을 하기 위한 단순하게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성장하기 위한 정말 빠르게 뭔가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프로덕트를 한번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고도화된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잘 활용하는 기업들인가는 뭐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생존 전략이라는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은 기업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뭐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사이트가 참 임팩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하죠. 미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최종 이제 투심이 투자 결정을 하는 이제 그 결정체에 올리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와 또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의 사전적 의미와 시도적 의미를 병행해서 이제 보면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키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후속 미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뭘 보는가 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도큐멘트를 봤을 때와 프레젠테이션을 딱 들었을 때 핵심에 집중하느냐는 부분이 딱 보입니다. 분산이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날아가느냐, 아니면 핵심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보게 되면 자기들이 인식한 문제와 해결 방안, 솔루션이죠. 이게 연관성이 딱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또 이제 반복적이지만 내부와 외부 장애 요인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할 수 있다고 얘들이 설득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 보고 있고, 또 하나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패 또는 시행착오의 경험을 저희는 이걸 같이 평가를 해줍니다. 물론 실패하고 시행착오한 걸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들이 많이 제안할 수 있고 본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거는 가치 평가를 실제로 해주는 방향으로 나오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다수의 기업들이 사실은 실패 또는 시행착오 이후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 성공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뭐 기업 명칭을 밝히기는 조금 개인적인 부분에서 곤란한데 실제로 뭐 그 영역에서는 저희가 투자한 데 중에 이제 그 P2P 대출을 하는 1등 기업도 뭐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고요. 뭐 소셜 데이팅하는 기업도 뭐 그렇게 한번 겪었고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어떻게 이제 다음 사업에 녹아내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 방향성을 잘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게 가치 평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화 로드맵에 적정성이 보이게 되면 저희는 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그 딜 소싱에 있어서 초기 기업들과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다수 컨택 포인트가 많아야 사실 좋은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자의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재원이 있다고 해서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기업을 먼저 우리가 택을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뭐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들께서는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잘 이걸 또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1차로 결성하는 투자 조합 또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4차 이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이 투자 생태계가 개인 투자 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런 내용들 이건 저희가 뭐 현장에서는 학문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한 건 한 번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기 전까지는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 시행착오가 투자에 실패입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가치평가가 되고 잘할 수 있듯이 저는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은 시행착오를 하는 게 저는 어떤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나름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데 무수히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그 사업 계획서를 접하고 이제 그거를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분별을 할 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 또 사업 계획서 이후에 미팅이나 뭐 IR이나 또 추가적인 미팅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기업을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사업 계획서라는 건 목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반으로 해서
타사의 사업 아이템을 엣지, 서비스나 어떤 솔루션을 보면 뭐 아주 좋은 그 팀들, 팀빌딩, 능력 있는 팀빌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이제 엣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날카로움이 없으면 사실은 임팩트 전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엣지 있게 핵심에 이제 집중하느냐. 자꾸 뭐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이유에 뭐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뭐 이거면 좋고 저거면 좋고 저거 되면 더 좋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떤 방향성이나 또 성장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행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 시행착오라는 것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무조건 뭐 엎어진다고 해서 시행착오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시행착오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시행착오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에 집중을 해서 대표와 팀원들 중심으로 이 성공 가능성, 이게 바로 이제 생존 전략이죠. 이 팀빌딩이 잘 돼 있는 팀들이요, 가장 이 생존이 깁니다. 아무리 뭐 좋은 R&D와 뭐 정부 지원 사업 뭐 받아도 결국은 이 성공 가능성, 이 기업의 성공 가능성에 집중을 하지 않는 팀빌딩은 단기간으로는 뭐 그 정부 지원이나 뭐 R&D로 뭉칠 수 있지만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다 그건 뭐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면 이게 가장 좋은 사업 계획서고, 이 좋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첫인상이 전달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 계획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재원들이 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사업 계획서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가져오지 않고 자꾸 이제 구두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본인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건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설득이, 뭐 이 창업이라는 게 뭐 지속적인 설득의 과정인데 그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트레이닝이 되고 준비가 된 팀들은 결국은 잘 성장하더라. 그래서 저는 좋은 사업 계획서의 정의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장국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실패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좋은 영향도 미치고 이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또 투자의 재원들도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몰릴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성공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팀빌딩, 뭐 계속 강조가 되지만 팀빌딩이 상당히 뭐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기반, 그리고 뭐 이게 스토리 기반이라는 게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뻑뻑한 친구들이 그 성공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 가능성에. 이게 이제 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이만큼 견고한 생존 전략은 저는 다른 건 없다고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설득력인데, 이 설득력을 보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설득력을 보일 때 주인은 투자자니까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그 애티튜드, 그런 자세, 그런 철학, 이것만 저는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팀원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를 보고요. 또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를 봅니다. 요게 요 설득력이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하는 여기가 잘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만 잘 설득하는 이런 능력을 또 가진 스타트업도 있는데, 저희는 요 내용 아직도 병행해서 봅니다. 요거 내용들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설득력이 계속 큰 힘을 발휘하더라. 그리고 뭐 문제의식, 솔루션의 제시의 적절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 장생태계에 있으면서 이제 보다 보면 웬만한 내용들은 저는 다 본 것 같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내가 본 거에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안 된다는 뭐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생태계가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는 웬만한 기술과 웬만한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그 영역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니치마켓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스타트업 중에 또 특징을 또 말하자 보면, 이제 니치마켓 틈새를 들어가서 이 틈새 시장에서부터 폭발을 해서 대세를 만드는 게 저는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공하고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입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시장의 규모만 보이지 그 틈새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누군가 큰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이 니치마켓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고, 요걸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니치마켓을 어떻게 설정하고 공략하느냐, 그렇게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적절성, 이런 건 리소스가 결국은 거대한 어느 정도 한 친구들하고는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단초가 마련돼야만이 이건 가능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는 걸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혼자서 뭔가를 소위 말해서 온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투자를 해서 CEO나 파운더가 워낙 이 능력이 출중하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해냅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데가 분명히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도약이 돼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하면 빨리 하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우리 팀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문제 해결을 시스템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하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하는 이 파운더들, 창업자들은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게 상당히 결국은 사람을 이제 좋은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리더들이 결국은 이제 막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노력을 기본적인 초기에서부터 했던 창업자와 그러지 못한 창업자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르더라. 그걸 저희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상당히 중요한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로 저는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도에 이제 두셔야 될 게, 결국은 우리는 좋은 초기 기업을 소싱을 해서 그 가능성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그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그 가능성이 결과로 돌아오게 되면 회수, 또 재투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구조인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스타트업 초기 벤처 기업들의 투자하는 환경이 지금 과거 어땠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요 영역에 있었죠. 시더 영역, 엔젤 투자. 그리고 이제 VC들이 여기 파란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마이크로 VC라는 부분이 과거에 있긴 했었지만 접점이 거의 VC 쪽에 많이 치워 있었어요. 초기 단계, 시드 단계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VC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젤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들의 컨택 포인트가 넓었죠.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때부터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왔는가면요, 이 마이크로 VC라는 개념이 이 VC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초기 기업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VC라는 개념으로 VC들이 자회사도 설립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VC라는 부분이 이 엔젤 투자 영역으로 지금 바짝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초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밸류가 너무 올라가죠. 이게 지금 뭔가 하면 기업 가치 상승에 속도가 워낙 붙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냉철하게 따지면 시드 단계의 엔젤 투자의 어떤 그런 투자자들은 많이 불리해진 거죠. 이 마이크로 VC들은 기관 투자, 전문 투자 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더 좋은 재원과 또 투자 이후에 더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들하고의 이제 접점을 만들다 보니까 엔젤 단계 엔젤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요즘은 투자자가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중에는 좋게 평가를 받는 친구들 중에는 초기 투자자부터 투자자를 고릅니다. 이 얘기는 좋은 기업들을 고를 수 있는 어떤 우리도 준비가 되거나 어떤 역량을 배양하지 않으면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만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서 어떻게 좋은 딜을 할 건가. 이게 이제 이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이 마이크로 영역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기회적인 요소와 좋은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미 사라졌다. 우리도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엔젤 투자라는 부분은 뭐 1,000만 원 단위에서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요즘 엔젤 투자가 1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뭐 보통 5억 되는 거 최근에는 뭐 한 10억 정도 또 엔젤 투자로 되는 경우도 저는 여러 경우 봤습니다. 그 프리라고 해가지고 시드 가기 전에는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뭐. 저희는 하고 있는 게 A단계까지를 합니다. A단계. 소수이긴 하지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기업들이 밸류가 올라가더라도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원래 주요 영역은 엔젤 단계 영역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작을 결성해서 했는 거는 시리즈 A 단계까지도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조작을 결성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좋은 스타트업들하고 접점 포인트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잘하는 스타트업들 아주 여기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은 이미 이 투자 생태계에서 자기들이 투자 FI뿐만 아니라 SI적으로도 어떤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활동하시게 되면 스타트업들하고 접점 뭐 보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부분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팀 빌딩이나 팀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보시면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 이 단계에서 어떤 뭐 엄청난 수익 모델이나 엄청난 시장의 기회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팀 빌딩이나 팀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스타트업들하고 접점을 뭐 다양한 접점을 만드셔야 되고 이게 이제 발굴이 투자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생존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생존하면서. 이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기회가 어떤 기업은 좀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좀 느리게 오기도 하는데 요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서비스나 솔루션이 고도화가 되고 많은 뭐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후속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M&A가 되든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죠. 그럼 요 기회를 저희가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분산 투자. 한 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한 군데다가 몰입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확률을 높이는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의 전략은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디소싱에서부터 기업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개인 투자 조합이나 뭐 투자 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에 해서 되는 경우는 저는 오랫동안 투자해봤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뭐 실제로 제가 인풋 아웃풋 투자 대비 회수상들을 따져보면 그 요소 중에 가중치를 따지면 그러면 성공이 좋았느냐 아니면 남다른 뭔가 뭐 네트워크가 있었느냐 아니면 분산이냐 봤을 때 저는 분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분산 투자를 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사회적 경험과 파괴 경험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에 이제 기업들하고 투자자가 되면 소위 파트너가 되는지 초기 기업들은 파트너가 되는데 초기 기업들 파트너가 되고 난 이후에 기업들하고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조용한 후원자가 되는 게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스를 지원해주고 뭐 가능하다면 협력사나 경쟁사업 후속 투자자 요거는 뭐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나 딜이 상당히 좋은 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활동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 요즘은 뭐 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과거와 비해서는 달라졌더라. 근데 어떤 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적 자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계속 새로운 거기에 합당한 인적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는 어쨌든 좀 이렇게 조용한 지원을 해줍니다. 조용한 직접 나서서 뭐 경영에 뭐 해주고 하는 이런 전제의 투자는 저희는 조금 지양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투자를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각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상황이나 또 경험하신 영역이나 또 투자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제가 사실은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한 기업들의 수가 이제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금 후속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걸 보면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지금 한 1,500억 정도까지 후속 투자, 누적 투자 받은 기업들도 있고 한 500억 단위까지 받은 기업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수보다는 홀딩하는 경우는 저는 현재까지는 훨씬 더 많고요. 홀딩하는 경우. 근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홀딩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한 것들은 왜 회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보다는 빠른가 하면 회수의 기회가 오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그걸 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조합원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개인 투자 조합에 계시는 분들께서 회수를 하시게 되면 더 후속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들의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가 집행이 된 기업들은 회수의 기회가 생기게 되면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청산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청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나온 내용인데 개인 투자 조합 이제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는 거는 뭐 이게 규약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다 규약에 따라서 이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되는 내용들이 뭐 조합 존속 기간 만료라든지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뭐 5년 결성 목표로 가졌는데 투자한 기업 회수되고 그 결성한 금액 한 군데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회수 100%다 되고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기간이 5년 남았으니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한 번 더 성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분배를 하고 다시 뭐 이런 게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은 일단은 한번 회수를 해서 한번 분배 과정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제2의 제3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출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정산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생산에 해산되는 내용들 중에 조합원들이 저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탈퇴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별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염려를 강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는 대비를 해서 규약에 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규약에 업무집행 조합원이 중간에 이제 조합에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선임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 대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탈퇴돼 버리면 이게 뭐 해산이 어떤 근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안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이건 별로 안 좋은 내용이죠. 이건 별로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서 출자하신 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 생태계 이제 건강한 생태계 발전에 제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라서 바라건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산되는 것보다는 뭐 조합의 어떤 목적한 달성, 목적 달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으로 해서 해산과 청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 다음 투자 조합은 결승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산이나 해산을 할 때는 필요한 게 이제 청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본 결과 보고서. 요 결과 보고서에 요 양식에 이제 한국인재투자협회 결과 보고 양식이 있는데 요 결과 보고서에는 거기다가 좀 내용들을 좀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결과 보고서만 가지고 요 기본 포맷에 그건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의 회의록이 있어요. 이런 거 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은 전원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에 또 결의가 있어야만이 합의가 있어야만이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회수가 된 게 있다, 아니면 잔액이 있다, 이 분배를 이제 자녀 이제 이 재원에 대한 분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부분 통장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장 특히 이제 이 개인투자 조합을 결성하시게 되면 통장 사본, 통장 관리를 저는 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저는 별도로 뭐 기장하고 하셨는데 통장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그 통장에 입출금이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이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통장에다 집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장만 보게 되면 입출금, 출자금이라든지 뭐 비용 들고 나고 한 거 이런 것들이 통장만 봐도 누가 보더라도 사본만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은 방안이 그 방안인 것 같아요. 통장 사본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회수가 돼가지고 이제 이익이 남게 되면 정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청산 절차는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이런 관련 서류들을 우리가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픽스라는 시스템에 업로드를 했는데 청산할 때는 이 내용들을 서류로 다 해서 원고 서류를 우리 그 관할 지방중기청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청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하죠. 이 해상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등록 말소됩니다라는 저희 앞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걸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원들이 정말 합의하에 이게 청산이 된 건지 이런 잘못하면 이게 법적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투자조합은 청산을 인가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픽스 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합 등록 말소 처리를 시스템 상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이제 조합 청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해산이 있고 뭐 청산이 있고 주로 이제 청산 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 해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목적한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해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저희는 사실은 그 조합이 좋은 성과를 목적한 바에 성과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청산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해산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절차를 밟아본 그런 경험은 아직까지 없고요. 청산은 제가 뭐 해봤기 때문에 청산할 때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청산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청산 결과 보고서는 파일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간에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배분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장 거래나 그런 데 가지고 이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근거 자료 제출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총회 회의록. 이런 이로 인해서 청산합니다. 이래서 저는 합의합니다라는 이제 동의서. 다음에 증빙 서류인데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청산에 따르는 수익이 났을 때 뭐 정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낸 내용들이 있을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일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되는데 개인 투자조합의 청산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데 청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이제 규약 내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이익률 요거를 뭐 공시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뭐 성과 보수나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규약의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딱 분산을 시켜주면 조합원들 설득하기도 좋고 또 중기부에 이제 청산할 때 이렇게 그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가 저는 요 내용을 공인회계사에게 이제 위임을 해서 공인회계사님한테 위임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때 위임할 때 각종 비용 성과 보수 정산 이런 거 세금 납부까지 그러니까 요 성과에 의해서 투자자 조합원별로 양도소득세, 정권거래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될지 다 그냥 서비스를 해서 그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자감할 거 자감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통장에서 개별적으로 지출된 내용 또 이 조합원들에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한테 배상되는 거 실명을 해서 통장 지출된 내용 다 포함하고 요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내용들을 또 지금 이 보고서 청산 결과 보고서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도 있고 이 분배 자체가 상당히 그 규약의 근거에 의해서 분배가 됐고 마무리가 됐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규명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할 때 이제 결과가 이제 사실 뭐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청산하는 거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희는 공인회계사 이거 개인 하셔도 됩니다.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인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요 내용은. 그래서 공인회계사한테 맡기게 되면 결국은 이 수익을 근거로 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까지 그냥 저희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걸로 해서 개인이 세금 낼 것도 이 회계사무소에서 다 정리하는 걸로 지출 정비 다 하고 해서 전 청산했고요. 이 청산 계획서에 보면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넘겨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청산 결과서에 보면 기본 포맷인데 요 포맷에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합원 예상 수익이라는데 요 부분 내에 여기다가 어떤 회계사에서 규약을 근거로 하는 근거 자료를 정산서가 쪽에 있으면 여기다가 삽입을 하죠. 또 조합원 분배 내역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뭐 출자 얼마에 뭐
비용 제하고 비율대로 얼마로 간 거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 자료 자체가 이 자료 자체 하나가 객관성도 있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또 공유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또 그 룰 베이스에 맞도록 됐다는 걸 우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청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고객님께서나 세무사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맡겨놓으면 그들이 지금 규약이나 이런 내용들에 기반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만족해하시고 또 마무리 이제 청산에 관련된 승인을 해주는 중개부 담당자가 보는 관점에서도 매각성도 있고 저는 이걸 제출을 보니까 담당자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청산을 해본 담당자로서도 이제 청산을 해본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계산 방법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나요? 이거는 어떤 계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도 이제 회장님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제가 저도 옆에서 봤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청산 인가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산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원의 전원 동의서가 이제 필요한데 이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받을 때는 뭐 회의록에다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직접 아니면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위임장 내용에 이런 총회를 한 내용, 총회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재를 하면 좋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해산을 할 때는 그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오늘도 한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도 보면서 식사 참여하자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했는데 뭐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내용을 회의록에 담고 이거에 대한 전원 동의를 적절하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시게 되면 이것도 뭐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조합 청산 결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좋은 결과에 의해서 청산하시게 되면 모든 게 좀 순조로울 것 같고 혹시 이제 뭐 다른 또 예기치 못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합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출자를 하신 분들은 출자를 하실 때 어떤 규약이나 이런 내용들과 또 결과가 이제 좀 안 좋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별로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조합 통장 관리를 우리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통장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프린트를 해서 다 공유를 하고 그걸 근거로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으면 그게 뭐 제일 좋은 저는 어떤 업무 집행 조합원님과 조합원분들 다수의 조합원분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확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없지만 처음부터 개인투자 조합의 통장 관리는 저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투자 해소 상담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비율들을 뭐 이렇게 쭉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걸 뭐 따져보면 뭐 쭉 나오긴 하지만 그 규약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로 보는 것 외에 이제 남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고 성과 보수를 주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보다는 회사님이 잘 계산하셔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내용들 중에는 그 중기부 담당자님께서도 이런 내용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까라고 저는 문의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요 내용들은 이제 보고서 내용에 담겨야 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그래서 청산하고 해산할 때는 청산 결과 보고서를 내는데 통장 사본과 직관적으로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내지 않는 경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가면요. 벤처기업이 되어 있었는데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만에 회수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내봤고요. 벤처기업이 투자 전에 인정이 나 있었고 3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내지 않은 경우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병행해가지고 벤처 인정이 난 기업이었는데 나눠서 회수가 되면서 이때는 세금을 냈고 이때는 양도소득세 안 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간별로 잘 계산해 주는 분이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제일 문제는 수익이 났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전체 남은 금액의 수익이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뭐 이거는 크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청산이나 이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기업투자조합 결성이나 운영 방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엔젤 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진 GP분들이 이걸 리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항상 저희 이제 그 조합원들께 부동산이나 증권보다는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자, 소득 공개라는 것이 좋은 어떤 그런 유인 전략이긴 하지만 저희는 수익에 더 강조를 합니다. 회수 수익을 더 큰 목표로 삼고 또 회수 수익을 통한 성공사례 지속적인 지금 요 부분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투자조합 결성을 하게 되면 1호, 2호, 3호에서 요 규모가 자꾸 커집니다. 점점 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통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조합 출자를 해주시고 조합 출자를 해주신 분들이 그 경험을 지인들에게 해서 새로운 분들을 또 참여를 또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가장 이제 문제는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GP 입장에서 투자조합 관리주는 GP가 투자조합 행정적 업무가 생각보다는 큰 부담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실지. 다음에 이제 GP와 LP가 간에 이제 적절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제일 좋고요. 같이 협업을 하는 거. 다음에 이제 픽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UI 직관성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제가 강의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요 행정적으로 하심에 있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실제로 딜 소싱과 관리, 회수 이게 주 업무인데 그 주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생태계에서 이제 투자 생태계에서 있으면서 생각보다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 팀빌딩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투자를 하고 좋은 딜 소싱을 하고 기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다음 라운드에 어떤 도움을 줄 때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볼 때 팀빌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 투자 딜은 계속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해서 함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초기 투자할 때 여러 기관의 투자자들이 함께 했던 기업들이 결국 확률도 좋았고 그런 여기 투자 방법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벤처럼도 그런 관점에서는 오픈으로 해서 모든 소스를 다 오픈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이 세계 경영에서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팀을 볼 때는 팀 빌딩 제가 이 팀을 돕고 뭔가를 할 때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나름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투자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하시고요.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또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 간에 어떤 경험 공유, 또 좋은 팁이 있으면 서로 분석 검토를 하면서도 같은 협업, 이런 환경이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 생태계는 건강해질 것이고,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 투자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 또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